이게 인간은 이제 진화를 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 종족 가까이는 자기 가정 더 가까이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으로 일단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게 우리 사회에 무거운 화두가 이제 되고 있는데 교수님이 우리나라에서 그 성선택에 네. 관한 논문을 제일 처음 쓰셨다 하더라고요. 아마 그렇겠죠. 이게 네. 기본적인 원리를 조금 이제 쉽게 짧게 좀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러니까 다윈 선생님이 그 자연 선택이라는 네. 메커니즘을 설명을 하신 거잖아요. 유리한 형질은 살아남아서 후세에 전달이 되는 거고 네. 그렇지 못한 형질은 뭐 당연히 도태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근데 유리하다는 게 과연 뭘 의미하는가. 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생물의 삶에서 두 가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일단 살아남아야 되고 생존. 네. 그리고 번식을 해야 되고. 그렇죠. 근데 잘 살아남았는데 번식은 안 했다. 그 말짱 꽝이거든요. 사실은. 후대에 유전자를 남겨야 아무리 건강하고 어널드 슈워르츠네이거처럼 이렇게 기가 막힌 몸매를 갖고 있어도 네. 자식을 안 낳으면 그 사람은 사실은 태어나서 별로 생물학적으로 예. 별로 의미 있는 삶을 산 게 아닌 거죠. 우디 앨런은 슈워르츠네이거에 비하면 왜소하고 언뜻 보면 볼품없어 보이는 남성이지만 네. 아마도 우리들 이제 생물학자들은 그런 얘기를 수근수근 많이 하거든요. 슈워르츠네이거는 세 명 낳았어요. 예. 그 많이 머리아 나오죠. 슈라이버 사이에서 둘 태어나고 하녀하고 이제 또 잘못해서 하나 네네네. 태어나고. 근데 우디 앨런의 자식은 몇 명인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셀 수 없을 정도라고요? 네. 그러니까 더 심한 거는 네. 그 LA 레이커스에서 그 센터 포워드를 하던 윌 트램벌린이라는 그 아주 기가 막힌 예. 저 센터가 있었는데 네. 그 양반 저 은퇴하면서 시키지도 않는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기는 1000명 이상의 여자랑 잠자리를 했다. 그걸 이제 자랑으로 얘기하고 이제 은퇴를 했는데. 챔벌린이 떠벌린 거네요. 그렇죠. 그렇네. 맞다. 근데 그랬거나 말거나 네네네. 저희 이제 성선택 연구하는 사람들끼리는 네. 챔벌린 안 쳐준다. 우리끼리는 그래요. 예. 그 저 불세출의 기타리스트 지미 핸드릭스가 있거든요. 네네네. 지미 핸드릭스는 요절했는데도 네네. 5대양 6대주에 그의 자식이 얼마나 많은지 아무도 모른다 하는 거예요. 어우야, 이거는 그래서 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생존을 아무리 잘했어도 네. 윌 챔벌린은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지미 핸드릭스는 요절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훨씬 많은 유전자를 남겼을 거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이제 너무 거친 이제 예를 들은 거지만 이거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이시는 분들 많으실 네, 것 같긴 해요. 그렇지만 네. 이제 이걸 동물 사회나 식물 사회로 이제 한다 그러면 예, 예, 예. 아무리 생존을 잘했더라도 번식에서 성공하지 않으면 그건 제대로 된 성공이 아닙니다. 그건 다윈은 생물학적으로. 그렇죠. 네네네. 다윈은 자연 선택 메커니즘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계속 그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래 생존은 잘했는데 그래서 어쩌라고 하다가 생각해낸 게 어쩌면 생존보다는 번식에 관여하는 선택 메커니즘이 훨씬 중요하구나 해서 한 12년 정도 걸려서 이렇게 완성을 하거든요. 그래서 종의기원이라는 책이 네. 1859년에 나왔는데 그 책에서도 성선택 얘기를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12년 동안 더 다듬어서 1871년에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내면서 이제 거기서 성선택 메커니즘을 이제 완성을 해요. 네. 근데 오늘날 이제 우리 진화생물학자들의 분위기는 성선택이 훨씬 중요하다고 알고 있죠. 결국은 번식이니까. 근데 우리 지금 이제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마치 그냥 언뜻 보면 번식을 포기한 인간들처럼 보이는 거잖아요. 아이를 안 낳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이게 지금 우리나라 거의 네. 0.7명도 무너져 0.6명대로 가고 있는 네. 합계 출산율이 네. 극단적인 성선택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작동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상황이 굉장히 어려운데 네네네. 새끼를 낳아서 기르는 동물은 절대로 선택받지 못하죠. 그 새끼도 죽고 그 어미도 부모도 죽고, 죽을 어미도 수밖에 죽고. 없어요. 자원이 없는데 그럴 때도 멋모르고 새끼를 낳아가지고 키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포함한 영장류의 최초의 조상쯤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뒤쥐가 있거든요. 슈루라고 우리가 트리 슈루라고 부르는데 나무 위에 사는 작은 쥐처럼 생긴 동물인데 거기서부터 아마 우리를 포함한 이 영장류 원숭이 유인원들이 다 진화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뒤쥐의 세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요. 거기도 이제 권력 구도가 있어요. 네. 암컷들끼리의 권력 구도도 이제 있어요. 네. 근데 그 권력 구도가 중간에 이렇게 좀 바뀌면서 나는 임신을 했는데 네. 내 바로 옆에 제일 막강한 암컷이 있는 거예요. 예. 저 암컷도 임신을 했어요. 네. 그 이따가 그 암컷도 새끼를 낳고 나도 이제 새끼를 낳아요. 예. 그럼 이 나는 새끼를 낳자마자 내 새끼를 먹어치워요. 왜냐? 거기서 새끼를 낳아가지고 기르겠다고 하는데 예. 이 막강한 암컷 옆에서 제대로 먹이지도 못하고 하나마나 죽을 건데 보나마나 빼앗기고. 자칫하면 다른 것들이 와서 내 새끼를 먹어치울 텐데 좋은 전략이라고 이제 진화한 게 뭐냐 하면 지금은 상황이 안 좋으니까 어쨌든 남에게 뺏기기 전에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죠. 내가 내 새끼를 먹어치우는 거예요. 그리고 때를 기다리는 거죠. 그게 그리고 본인의 생존에 유리하고. 내 지위가 올라갔을 때 그때 이제 다시 낳는 거예요. 그보다 더 진화가 덜 된 동물로 가면 그런 상황이 되면 몸 안에서 자동 유산을 해갖고 재흡수를 시켜버립니다. 그런 동물들도 있습니다. 임신을 했는데 예. 지금 딱 보니까 주변에 지금 나을 상황이 아니야. 그럼 예. 자동으로 예. 유산이. 우리 인간은 그런 기능을 잃어버린 진화의 역사를 통해서 잃어버린 동물이거든요. 우리는 스스로 저 자동 유산하고 재흡수할 수 있는 기능을 잃었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이 안 좋아도 애를 낳아야 되는 거죠. 낳아서 고생하면서 키우고 이러고 살아온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그죠. 우리 할머니 때, 네. 어머니 때 다. 그런데 지금 우리 젊은 세대는 이런 걸 다 알아버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을 하잖아요. 이제는. 얘를 낳아가지고 학교를 보내고 이러려면 돈이 얼마나 들까. 옛날에 저는 그런 계산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냥 제 아내 만나서 좋아서 대학원생 저 주제에 부모님한테 저 결혼하겠습니다. 그럼 결혼하고 뭐 그냥 어떻게 살다가 그냥 결혼했으니까 그냥 사글세빵 하나 가지고 시작하고 또 애도 낳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냥 잠자리 같이 하다가 어쩌다 애도 생기고 뭐 계산이란 걸 기획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우리 젊은 친구들은 너무 똑똑하죠. 진짜 치밀하게 계산하잖아요. 네네. 얼마가 들까? 그럼 우리 아이를 키우려면 뭘 해야 되지? 내가 그런 직업을 가질 수 있을까? 뭐 이렇게 못 낳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극히 진화적이라는 게 제 관찰인 거예요. 치밀하게 계산하고 지금은 아이를 낳을 때가 아니다. 내 상황이 좀 더 좋아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지금 정확하게 제가 보기엔 그 상황입니다. 지극히 진화적이다. 네. 그러니까 집값도 그렇고 교육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경쟁에 또 뭐 경력 단절 문제라 이게 사실은 이제 복합적으로 그렇죠. 맞물리면서 결국은 선택을 한다. 네. 지금은 일단 시간을 보면서 부부가 살아남아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모르겠습니다. 약간 한국인의 어떤 경쟁 심리라든지 또 이제 치열하게 살아가는 이제 특색이 있기는 합니다만 네. 그래도 경쟁이 치열하고 뭐 집값 비싸 이런 뭐 외국의 대도시도 비슷하기도 하고 한데 왜 유독 대한민국이 네. 이 세계 최저출산율 유독 심한 이유는 어떻게 봐야 돼요? 저는 이런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이 몇 년 전에 네. 수도권 인구가 전체 인구의 50%를 넘어서 버렸습니다. 일찌감치 그거를 경고한 분이 노무현 대통령님이셨어요. 지방을 살려야 된다는 얘기를 굉장히 열심히 하셨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그게 왜 중요한지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자, 이제 50%가 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나요?
수도권만 챙기면 되는 거예요. 정치인들은. 네네네. 물론 뭐 국회의원 하려 그러면 지역구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이 전체적으로 대선 차원에서 만약에 본다 그러면 수도권만 잘 챙기면 이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앞으로의 모든 정부가 하는 정책들은 수도권 위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티핑 포인트를 넘었으면 지방 소멸은 거의 자동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넘기지 말고 어떻게든 어떤 방법을 쓰든 그래서 나온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행정도시였잖아요. 예. 그 세종시로 어떻게든 이렇게 하고 지방의 공기관들을 어떻게든 그게 데려보내고. 쉽지도 않았잖아요. 공기관은 가는데 그냥 아빠만 가 있고 가족은 다 서울에 있고 뭐 이런 어려움이 많아도 어떻게든 그런 거를 최대한 해보려고 했던 그 이유가 뭐냐? 이 티핑 포인트를 어떻게든 막아보자는 건데 대한민국이 이미 그걸 넘어섰어요.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국민의 절반이 수도에 다 모여 사는.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너무 밀집해서 사는 것 자체가 지옥 같으니까 지금 서울시가 출생률이 제일 낮잖아요. 그렇죠. 한번 이거 잘못 얘기하면 또 공무원들이 저를 다 미워하실 텐데 세종시가 지금 제일 높거든요. 아 근데 거기도 이제 출산율이 제일 높았다가 또 떨어지기 지금 시작했더라고요. 떨어지기 시작했대요. 예. 예. 그 높아진 이유는 상대적으로 뭘까? 좋죠. 예. 아이를 기를 수 있는 환경을 환경. 스스로 만들었잖아요. 네. 그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분들은 계산을 해보니까 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아이를 낳았어요. 네. 근데 서울에 투자는 많이 하는데 서울에는 워낙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경쟁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아이를 낳을 환경이라고 계산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점점 지금 안 낳는 쪽으로 가는 거죠. 밀집되어 있고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고 물가도 그렇고 집값도 그렇고 딱 네. 계산기 두드리면 아 이건 안 되겠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어느덧 나이가 70이 돼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요. 네. 이게 다 우리 세대가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억울하긴 해요. 예. 우리는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그런데 너무 열심히 살면서 집이라도 하나 장만해야 되겠다 그러고 너무 열심히 살고 거기다 막 이제 머리를 박고 하다 보니까 네네. 집값이 너무 비싸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모 세대는 지금 집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집값을 너무 올려놓다 보니까 자식들은 집을 못 마련하는 역설적으로 이상한 그렇게, 구도를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그렇죠. 사회생물학자로서 꿀벌 사회를 이렇게 보다 보면 재밌는 게 또 있어요. 개미 사회는 그 여왕개미가 네. 자기 딸들이 이제 어느 날 혼인비행하러 이제 예. 가야 되는데 그 딸들이 성공하는지 아닌지를 알 재간이 없어요. 네. 누가 성공해서 또 나라를 건설했는지 뭐 이게 집계가 안 되니까 네, 나라가 버리면 그 끝이니까. 보고를 안 하니까 모르죠. 예. 예. 근데 꿀벌은 또 재밌어요. 꿀벌은 딸들이 쫙 나가는데 네. 그 짝짓기에 탁월하게 성공한 딸이 네. 집으로 와요. 집에 돌아오면 엄마 여왕벌이 집을 주고 당신이 나갑니다. 그게 분봉이에요. 집을 비워줘요. 집을 당신이 갖고 있던 집과 일벌의 절반을 오. 딸에게 주고 예. 일벌의 절반을 당신이 끌고 나가서 나가고. 새 집을 구해요. 이게 얼마나 합리적이냐 하면 그 어머니는 집을 운영해 본 분이잖아요. 아, 한번 해봤으니까. 그래서 어떤 집을 구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이게 굉장히 신기한데 집을 구할 때 우리가 이제 양봉을 할 때 우리가 만들어준 집이 네. 없는 곳에서는 나무 구멍을 찾아야 되거든요. 예. 근데 그 나무 구멍을 잘못 계산하면 나중에 태어날 일개미들을 다 수용할 수 없어요. 벌들을. 근데 실제로 벌들이 뭐 하냐? 네. 그 안에 들어가서 걸어봐요. 그걸 이렇게 걸어보고 나중에 분봉하기 직전까지 모든 벌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을 찾아냅니다. 미리 계산해서. 사전조사하는 거네요. 사전조사를 해갖고. 그걸 이렇게 걸어보고 예. 그 부피를 계산하는 거예요. 임장 가는 말하자면. 거네요. 부동산 임장. 맞아요. 네. 근데 그거를 엄마 벌이 하는 거예요. 딸 벌은 해본 적이 없는.
그러니까 신참이니까 예. 내가 아무래도 너보다 나을 것 같다. 어. 그래서 내 집을 너한테 주마. 우리나라 부모님들 다 지금 힘드시잖아요. 네. 자식들 결혼하면 그래도 어떻게 아파트 전세라도 하나 해주려고 네. 이렇게들 애쓰는데 외국 부모들은 그냥 알아서 살아라 뭐 이런다는데 네네네. 우리는 또 해주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요. 여왕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여왕벌들은 당신의 아파트를 주세요. 그러니까 여왕벌들한테 배우라고 젊은 세대가 하면 이제 큰일 나죠. 고민되죠. 고민되죠. 예, 살 곳이 있어야 되고 네. 집값도 만만치 않고. 뭐 예를 들어서 한 엄마 아빠가 옛날에 5억에 산 집이 지금 15억, 20억 됐다고 되게 좋아하고는 있지만 네. 우리 자식들을 또 다시 그 가격에 집을 마련해 주자니 불가능에 또 가깝고 네. 이게 악순환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물론 이제 정책적으로 여러 가지 저출생 대책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방책을 좀 마련한다고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고요. 일단은 출산율 떨어지는 것도 브레이크를 못 잡고 있는 상황이고 언젠간 다시 이 저출생 현상을 극복할 수는 있을까요? 어려운 참 주제인데.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저는 거의 20년 전에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책을 너무 일찍 써서 별로 주목을 못 받았었는데요. 예. 그 책에 제가 주장했던 거랑 최근에 좀 생각을 좀 달리 하기로 했어요. 네. 그 책에서는 그래도 줄기차게 어떻게든 이 출생률을 하려면 뭘 해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많이 논의를 했는데 지금 이제 0.7, 0.6 이 정도 되면 전문가들의 판단에 의하면 거의 불가능하대요. 회복이. 1.12 뭐 이럴 때는 예. 그 노력하면 이제 된대요. 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그 그렇죠. 수준에서 정부가 반등이 엄청 나왔죠. 노력해갖고 예. 지금 뭐 1.5, 1.8 이 정도 네. 유지하는 나라들이 제법 많은데 우리는 이런 걸 지구상에서 우리가 처음 겪는 나라잖아요. 네. 근데 그런 인구학자들의 판단으로는 지금은 무지막지하게 노력해야 몇십 년 걸려야 회복할지도 모른다 정도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 이제 마음을 바꾸기로 했다는 게 예. 그러면 출생률을 다시 높이는 노력을 하는 거는 별로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우리에겐 대안이 없나? 있잖아요.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예. 벨기에나 이런 나라들 우리보다 인구가 훨씬 적죠. 적어요. 예. 근데 우리보다 잘 살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왜 안 돼요? 제가 장하준 교수님한테 네. 직격으로 여쭤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하면 되는데. 스웨덴도 옛날에 그랬대요. 노사 문제가 심각하고 뭐 이건 별의별 문제들이 많았는데 진정한 의미의 복지국가를 지향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은 오히려 지금 살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 이 사람들을 갖고 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훨씬 현명한 일이 아닐까. 뭐 제가 경제학자도 아니고 뭐 딱히 인구학자도 아니라서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저는 이제 정책을 입안하시는 정치인들과 그런 학자들에게 진지하게 이 문제 한번 고민해보자. 그 얘기를 이제 요즘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강대국을 따라가는 전략으로만 살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우리 인구가 참 애매하잖아요. 일본은 뭐 한 2억 정도 되니까 한다 그러고 미국 우리는 1억도 안 되는데 1억의 절반밖에 안 되는데 마치 몇 억씩 되는 나라랑 경쟁하는 그 욕망을 가지고 지금 살아온 건데 네. 지금 이제 그게 일단 사람 숫자에서 꺾이기 시작한 거니까 그 꿈을 이제 버리는 게 옳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는 오히려 작은 나라로 소담하게 잘 사는 뭔가 양적인 것보단 질적으로. 예, 뭐 세계를 제패하고 뭐 이런 소리 이제 그만하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소박하게 굶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사는 그걸 정말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된 게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요즘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뭐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더 높이고 뭔가 조금 더 이제 질적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을요. 그리고 나서 한 20, 30년 뒤에 엄마 아빠 어릴 적에는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명을 넘었던 때가 있었단다. 네. 이런 얘기예요. 할머니 네. 할아버지 때 말이지 이렇게. 네.
조금 이게 슬프기는 한데 어찌됐든 간에 또 적응을 해야 되고 여기서 살아남아야 하고 근데 그렇죠. 슬퍼하시면 안 돼요. 아, 예. 저는 사실 뭐 저출생을 연구한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오히려 자연 환경을 연구해 온 사람인데 네네. 자연 환경 면에서 보면 이 모든 환경 문제라는 건 호모사피엔스가 숫자가 너무 많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는 그냥 무조건 그걸로 수렴되는 거예요. 지구가 지탱하기 힘들 정도로 지금 많이 사람이 많으니까 인구 문제. 호모사피엔스가 80억 마리가 지금 이 지구에서 바글거리는데요.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그러니까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줄이려고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요. 산화 제한 예. 정책을 유엔이나 뭐 이런 데서 다 하고 아프리카 가서 나눠주고 뭐 이러면서 열심히 했거든요. 얼마 전부터 그 출생률이 약간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노력으로. 근데 그러는 순간 잘 사는 나라들이 딴소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이 줄어든다? 그건 안 되겠는데? 그래서 자국민의 출생률을 다시 올리는 전략을 이제 쓰기 시작한 거죠. 근데 지구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구 전체적으로 보면 정말 잘못한 일이에요. 근데 이거에 답이 별로 없잖아요. 그쵸. 답이 뭐예요?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동을 편안하게 해주자. 그 얘기는 국경을 열어라. 예. 이민을 자유롭게 받아라. 그런데 대부분의 잘 사는 나라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를 좋아 안 하잖아요. 그쵸. 특히 우리나라는 우리가 단일민족인 줄 착각하고 조금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강한 나라예요. 근데 지금 이미 우리나라도 산업의 그 상당 부분에 외국인이 그렇죠.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없으면 또 안 들어간다고. 네. 이런 문제가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어렵죠.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문화 사회적으로도 더더욱이 네. 그렇고. 근데 이게 그 생물학 관점에서만 놓고 보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냉정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회학 관점으로 보면 또 이제 복잡하게 또 얽혀 있고요.